최근 미국 동북부의 뉴저지주, 뉴욕주, 버몬트주 등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최대 6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철도 침수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또 이번 비로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사흘간 2,700편 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주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영남지방이 30에서 80mm, 이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저희가 쏴드리는 상금 금액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2001년부터 거의 23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1399님이 새마을금고 예금 적금은 대체로 나이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거는 정부가 공언을 했죠.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본인 돈 6천만 원을 직접 이제 보란 듯이 새마을금고에 또 추가로 예금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까 1503님이 5천만 원 당첨 확률을 높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당첨 확률을 높여달라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저희도 더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예산의 문제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도 많이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돌고 돌아서 예금자에게 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5056님이 시장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고 앞서서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시장이 아니라 금남시장이라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남시장.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약보합이네요. 코스피는 0.2% 내린 2,556, 코스닥은 0.17% 내린 877 가리키고 있고요. 환율은 어제와 큰 변동 없이 1,294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 조선시대로 함께 또 떠나보시죠. 지난 시간에 상속 분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상속 전쟁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한 작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동이라는 역사 속 인물을 두고 상속녀, 그 13살짜리 상속녀를 두고 그냥 아저씨들의 쟁탈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싸움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신사임당, 이순신, 우리가 정말로 알만한 역사 속 인물들의 재산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단은 율곡이의 어머니 현모양처의 대명사 신사임당도 돈이 많았나요? 재산이 많았나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예. 신사임당은 워낙 그 신명화의 딸 5만 뒀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었습니다. 신명화의 둘째 딸. 예. 근데 그 이 신명화도 어떻게 보면 대릴 사회였던 게 그 사람의 딸인 용인이 씨가 이사온이라는 사람의 외동딸이었어요. 네. 그래서 워낙 그 이사온이라는 사람이 강릉 지역에 있는 그 유지였는데.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예.
그래서 그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가 외동딸의 사위로 신명화를 드리고 네. 또 신명화가 딸 5을 낳았는데 그중에 둘째 딸의 신사임당이고 그 신사임당이 이원수와 결혼해서 낳은 게 그 이율곡. 예, 율곡이. 예. 네. 근데 원체 재산을 계속해서 물려받고 해서 예.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었다는 뜻이네요. 그 강릉의 오죽헌으로 유명하죠. 예. 거기가 이미 신사임당 외할아버지 때서부터 그 지역에 꽉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아, 신사임당도 외할아버지 때부터. 예. 근데 신사임당도 거기서 어릴 적에 뭐 좀 살았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오죽헌을 상속을 받았었고. 예. 그리고 그걸 또 이제 그 신사임당의 그 4번째 동생의 네. 그 아들인 권처균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이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에요. 아, 그래서 그 강릉에 있는 기와집을 오죽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 나중에 예, 나중에 예. 이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예. 까마귀고 뭐 대나무 예, 죽 이렇게 해서. 오죽인데 원락은 그 대대로 외가집에서 내려진 집이었다가 이제 권씨 집안에 가면서 지금까지 권씨 집안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오죽헌. 예. 뭐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는 굳이 그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문화재니까 이제 가치를 따질 수는 예. 없죠. 그쪽 지역이 또 넓더라고요. 예. 토지도 그 정도까지만. 자, 근데 신사임당도 어머니도 금수저였고 예. 외할아버지도 역시 물려받은 상속을 또 받았던 거고 대대로 금수저였던 건데 그러면 신사임당의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용인 이 씨가 예. 재산을 나눠준 분재기가 문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예. 분재기 기록. 딸 5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완벽한 재산의 전부를 나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 한 명당 노비를 한 15명씩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30명씩 나눠줬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게 왜냐하면 노비만 있지 땅을 나눠준 내용은 없어요. 네. 분명히 노비가 그렇게 많으면은 분명히 땅도 많았을 텐데 그 땅에 대한 건 없으니까 아마 별도의 재산 상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분재기가 중요한 거는 딸 5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특별하게 손자 2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그 손자는 바로 둘째 딸의 셋째 아들인 율곡이. 네. 얘한텐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이 신사임당이고 예.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인 이율곡 그 당시 이름은 현룡이었는데 서울 수진방에 기와집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율곡이의 이름이 이현룡. 예. 그 당시 14살. 근데 기와집 서울의 수진방이요? 예. 수진방이 지금의 그 쌈짓길입니다. 인사동 쌈짓길. 거기에 있는 기와집을 물려줬고 오, 비쌌겠네요. 예, 엄청나게 비싸죠. 돈 주고 못 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그렇죠. 기와집이잖아요. 그 인사동에 있는 예, 기와집. 예. 네. 그리고 또 한 명 넷째 딸의 아들인 그 권처균에게 그 강릉에 있는 기와집을 물려줍니다. 이게 바로 오죽헌이 되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손자 손녀가 있는데 딱 이 둘만 고른 이유는 그 율곡이인은 제사를 지내줄 봉사손이고 그 다음에 그 권처균은 그 이 씨의 무덤을 돌봐줄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둘만 딱 집어서 좋은 부동산을 물려줍니다. 물론 이율곡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예. 13살 때 장원급제든가 뭐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13살에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를 했던 시대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예. 수진방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부동산을 받았죠. 금싸라기 같은 서울 줄만했네. 부동산을. 예. 그러니까 장원급제한 그 이듬해에 예. 좋은 집과 땅을 물려받은 거네요. 역시 잘 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셋째 아들이잖아요. 신사임당의 예. 셋째 아들. 맏아들이 아니고. 예. 신사임당에 아이가 7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로 따진다면 5째 아이였습니다. 근데 예. 재산이 거의 근데 이율곡이 제사를 받아줄 후손으로 예. 왜냐하면 전부 딸들이었고 딸만 5이었고 네. 전부 외손자들인데 네. 제일 유망한 애를 딱 찍어서 네가 내 제사를 지내다오 하면서 제일 비싼 부동산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율곡이 장원급제하고 그 이듬해에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던 그래서 거고.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아니겠지만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용인이 씨가 아이들을 잘 돌봐줬기 때문에 나중에 율곡이가 벼슬을 하다가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벼슬을 다 버리고 강릉으로 달려가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합니다. 효자이기도 하고. 예, 효손이죠, 효손. 효손. 예.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예. 착하고. 근데 이율곡이 13살 때 처음으로 장원급제를 했고 급제한 것만 해도 예. 몇 아홉 개였더라? 번 했습니다. 아홉 번. 예. 근데 그것도 9번의 급제도 다 수석. 예. 장원급제였다고. 장원급제죠. 그러니까 군데 아니요. 그러니까 장원급제 안 한 급제는 더 많이 있고요. 예. 뜨문 하다가 아, 네. 뜨문 장원을 하다가 아. 그 29살 때 그때가 이제 식년시라고 해서 그 과거 시험을 6개를 치르거든요. 네. 그 중에 5개에서 장원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급제만 했습니다. 6개 시험을 치러서 그 중에 5개에서 1등. 예,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급제. 그래서 별명이 구도 장원공. 9번 장원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동네 사람 이게 역사적으로 쟤는 저렇게 장원급제인데 너는 뭐니라고 할 때의 에이, 그러면 제의가 안 되지. 됐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 엄친아 예. 조선 시대 버전인데 예. 그 엄마가 신사임당인데.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 사실 그리고 아이가 얘기했대로 7명이고 5번째 아들인데 네. 형은 별로 그렇죠. 형들에 대해서 저희도 뭐 별로 예. 기억이 없어요. 별로 급제도 못했고 오히려 율곡이의 남동생 이우는 막내 아들은 그 형보다 못하게 3번밖에 장원급제를 예? 못했습니다. 3번 밖에예요? 예, 3번밖에. 아, 3번 밖에. 예, 장원을 아. 1등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던 예. 거네요. 사실 그냥 급제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쵸. 그중에 장원급제라고 하면 전국 수석인데. 대단한 거죠. 전국 수석을 3번 했는데 9번 수석을 한 형한테 좀 밀리는. 예. 뭐 하여튼 그런 집안. 근데 그래서 율곡이는 그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날 보면 내가 한 번만 보면 다 외운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동안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은 쟤는 한 번만 보면 다 외워 이렇게 한다고 되게 속상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피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도 9번씩이나 장원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할 건 아니죠. 딱 그거네. 그냥 그 슈퍼컴퓨터에 예. 계속해서 데이터를 정말 많이 넣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죠. 천재의 배부른 소리.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상속, 재산 이런 걸 또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손녀들한테도 그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가 예. 손녀들한테도 재산을 좀 줬나요? 그 할아버지분은 이제 주로 한 게 할머니가 상속한 주인이 할머니입니다. 남아 있는 문서는 용인이 씨,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나눠준 것만 남아 있고 아버지가 나눠준 건 또 아직 안 남아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일단 나눠줄 땐 딸들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딸들이 또 자기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했을 거고 네. 아쉽게도 아까 얘기했던 건 용인이 씨 분재기에는 딸들과 아까 얘기한 그 특별한 손자 둘에게만 나눠준 게 남아있고 다른 자손들에게는 또 나눠줄 수도 있는데 문서가 아직 안 남아있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나눠줬는지도 잠시 후에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신사임당이 물려받은 재산만 놓고 보면은 아까 노비가 한 대략 30명 정도? 예, 30명 그 정도였고,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35명이고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9명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받은 거네요. 예, 거의 똑같이 나눈 건데 이것도 노비가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별로 당시에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 든 노비는 가치가 떨어지고 어린 노비는 가치가 좋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계산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눈 게 이렇게 35명, 29명 그렇게 해서 대략 30명 그렇게 나눠집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의 남편 예. 이율곡의 아버지는 예. 잘 모르세요. 예, 이름을 다들 기억을 못 하죠. 근데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데 예. 이원수. 이름이 원수예요. 예. 월락은 난수였는데 그걸 또 원수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적절한 이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우리가 그 남편을 아이고 원수야. 그래서 그 이원수는 아닐 거고. 그거는 아닌데 네. 좋은 그러니까 그 으뜸 원자로 써서 좋은 원자인데 네. 근데 그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율곡이가 어머니는 무척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이제 그 선비 행장이라서 어머니의 행적에 대한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임당을 더 잘 기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한 거에 비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이야기가 안 전해요. 그러니까 이율곡이 아버지 이원수에 대해서 좋게 쓴 게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게 아예 없고 그 민담엔 네. 이제 신사임당이 일찍 죽고 나서 네.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그 어머니와 다르게 굉장히 술집 여자에다가 포악한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율곡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17살에 가출했다고. 아, 이율곡이 새엄마 싫어서 가출했다. 예. 금강산으로 가출해서 거기에서 불교에 빠졌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해요. 실제로 금강산에 간 건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서 힘든데 아빠가 잘 못 보듬어 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머니를 잃는 건 힘든 일인데 애가 가출까지 했으면 좀 그걸 어떻게 잘 했었어야죠. 신사임당이 한 40대에 예. 돌아가신 걸로. 46살인가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은 나이는 근데 아니었는데요. 이율곡도 마찬가지로. 예, 오래 젊은 못 나이에 살았잖아요. 죽었습니다. 성격이 좀 팍팍했어요. 누가요? 이율곡이. 아, 성격이 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거를 고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라서 그 이율곡의 후배 기수가 바로 유성룡인데 유성룡이 뭐 잘못하면 그 앞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이었고 예. 좀 무섭기도 했고. 그다음에 타협이 안 되고 현실과 타협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돼. 대충 상상이 갑니다. 예, 어떤 굉장히 똑똑하고 예. 타협이 안 되고 예. 그런 성격. 그러니까 편지 주고받은 거 보면은 예. 그냥 평범하게 고마워요. 그때 배가 고픈데 쌀벌이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하고 편지를 보내고 네. 그 편지 보내서 끝나면 좋은데 네. 그 다음 밑에 그런데 당신이 저번에 유교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뒤에 소논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면 될 것을 밑에다가 그 유학 이론으로 논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딱 보면서 되게 피곤하겠다. 네, 정말 놀란 건 이런 율곡 이해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낸 게 송강정철. 예. 그 맨날 술 마시는 그 사람. 네네. 그래서 둘이서 되게 친하게 지낸 게 그게 또 신기해요. 극과 극끼리 만나면 또 그러네. 친하게 지낸다고. 그런 민담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예전에 지금도 쓰는 표현인데 장가간다라는 표현 쓰지 네. 않습니까? 장가간다. 이제 남자 결혼할 때 보통 이제 장가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뭐 대사위 뜻은 아닐 테고 처가살이. 처가살이? 예. 처가살이 한다. 근데 이게 조선 시대 때부터 많이 통용되던 말이에요? 조선 초기서부터 거의 중기 그리고 꽤 늦게까지도 네.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그 아내의 집에 가서 같이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떠나가니까 그 남편 쪽 가족들이 동생들이 형이 떠나갈 때 되게 슬퍼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못 보고 그리고 퇴계 이황의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처가살이를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편지 보내면서 처가살이 하느라 힘들지 뭐 그렇게 그런 내용도 있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좀 일반적이었던. 예. 그 한음 이덕형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장인 어른인 이사네의 집에서 이제 살고 예. 그리고 그 오성 이항복 같은 경우에도 그 장인 어른의 권율이잖아요. 예, 권율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맞아, 여러 맞아. 가지 소동을 벌인 민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성과 한음 그 주인공들도 예. 처가살이를 좀 했었던.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예. 근데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좀 오바가 된 사실인가요? 역사적 그죠. 사실이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게 현모양처라는 틀로 가두기에는 굉장히 색다른 인물이었죠. 네. 현모양처가 그 일본어로는 양처 현모인데 그게 이제 그 일제 시대 이후로 굉장히 강조된 어떤 여성에게 강요된 미덕이기도 했어요. 아이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아내가 되는 게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요된 게 있었고 그런데 정작 이제 그 이율곡이 남긴 그 선비 행장 자기 어머니의 행적을 보면은 그
현명한 어머니였던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그 좋은 잘 사람이었고 가르쳤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니 자식을 가르친 내용은 없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애가 7명이 뛰어다니는데 네. 걔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가르쳤겠어요. 특히 태교. 네네. 아이가 이미 율곡이 5째인데 예. 태교가 됐겠어요. 애가 4명이나 더 있는데. 그렇죠. 조선시대 예. 특히나. 그래서 어. 그러니까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하고 살림 잘하고 그런 내용을 율곡이가 적었는데 이제 그 일단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하면 남편하고 자식 뒷바라지 잘하는 어머니 상으로 그려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신사임당은 본인의 능력이 특출났던 예, 사람이지. 그림 잘 그리고 글 쓰고 아. 그런 것만 있었고 이제 무슨 오히려 이제 태교라든가 그런 얘기는 후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태교를 하면서 뭐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율곡 이이가 서인의 우상이 되고 난 다음 아. 송시열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태교 이야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선비행장에는 태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예요, 그쵸. 신사임당도. 왜냐하면은 정말 그 율곡 이이는 서인들의 그 구세주 같은 그런 그 존재였기 때문에 우상과도 예, 같고. 우상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를 낳은 성모 같은 존재가 신사임당이었기 때문에 송시열을 비롯한 그런 서인의 대빵들이 신사임당을 굉장히 그 성역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태교도 잘하고 그 무슨 뭐 아이들도 잘 키워서 훌륭한 율곡 이이를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다. 예.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된다. 예, 그래야지 그쵸. 후대에도 예쁘게 잘 포장을 해준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후손을 훌륭하게 둬야지 그 선조가 약간 윤색이 잘 되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윤색되다 보니까 신사임당의 훌륭한 점이 깎여나간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신사임당이 그 율곡 이이가 적은 어머니가 가장 잘 그린 그림. 그림. 신사임당이 가장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게 뭐로 기억하세요? 집회도 그 나와 꽃 있는데. 예, 타고 꽃하고 그 나비 예, 초충도 초충도. 그런 거죠. 그런데 정작 율곡 이이는 자기 어머니가 가장 잘 그린 걸 산수화라고 적었어요. 산수화. 예, 산과 물을 그린 거. 근데 풍경. 산수화가 예.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산수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게 후대가 지은 건데 송시열이 쓴 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화라는 건 뭐예요? 바깥이에요. 집회 바깥. 네네네.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제 오가는 사람들, 남자들도 그리게 돼요. 뭐 승려라든가 그런 사람. 산수화 보면 이제 스님들이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신사임당 그림이 아니다라고 논박한 글이 나와 있어요. 여자가 예. 어떻게 집 밖에 나가서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그 훌륭하신 율곡님의 어머님의 그림이 아닐 것이다. 아, 그래서 집안에 앉아서 꽃이나 그리고 나비나 그리고 네. 그게 신사임당의 그림이지 예. 산과 들 그리고 남자들 그린 건 신사임당의 그림이 아닐 거다. 예. 그런 거예요. 오, 이거 당시 시각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조선 후기의 시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아쉽게도 신사임당의 산수화가 안 남아 있는데 발견되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디 있을까요? 그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 전쟁 때 뭐 불탔는지 아니면은 아니면 어딘가 누군가의 창고 안에 잘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죠. 되게 아쉬워요. 그 아들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잘 그린 걸 텐데. 그렇겠죠. 그쵸. 당연히. 신사임당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리신 분이니까. 아까 장현희 님도 왜 신사임당이 5만 원권의 화폐의 주인공이 됐는지 알 것 같다고. 어떤 본인의 능력도 그렇고 재력 예. 측면에서도 그렇고. 돈이 최고입니다. 정말 시댁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단 율곡 이이가 남긴 어머니 보면은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할머니도 살림을 잘 못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절약도 잘하고 가게 운영 참 잘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진수정 님이 신사임당은 고평가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사후에 좀 윤색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각색 예쁘게 된 그런 케이스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여성 화가로서
탁월한 그 작업을 하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들이 네.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네. 그 아들을 키워낸 업적들이 더 같이. 덧붙여져서 그 원래 있던 진짜 능력을 덮어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이 7이나 되는데 네. 그중에 그 자란 게 막내하고 셋째 아들뿐이고 네. 그 위에 있는 자식들은 또 이제 벼슬을 잘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자식들은 벼슬을 못했어요? 예, 그냥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 율곡이 하면 왠지 신사임당의 독생자일 것 같은 외아들일 거의 것 외아들 같은 느낌 나요. 예, 그런 느낌 나죠.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7명쯤은 낳아야지 그중에 잘 나가는 애가 하나쯤은 나온다는 건지도 근데 모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잘 나간 아들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고. 자, 다시 그 재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그러면 신사임당이 그 많이 물려받았던 재산 이거 관리도 잘했을까요? 재물 관리도? 굉장히 아끼면서 잘 관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이 이렇게 적었고요. 네. 실제로 신사임당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율곡이 자기 형제자매 7명에 같이 재산을 나눈 게 있는데 재산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가 벌었을 리는 없죠. 네네. 그냥 아버지는 그 제대로 된 벼슬도 못하는 정말 그 셔터맨이었으니까. 약간 조금 능력은 별로 없는 아버지. 예, 였으니까 이건 분명 그리고 또 율곡이가 벌긴 번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눈 재산은 부모님이 순수하게 물려준 거를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로 보면은 분명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네. 이제 자식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거죠. 7명이서. 아, 그래요. 근데 그 뭔가 신사임당이 어떤 소득 활동을 했다라거나 그런 것도 혹시 역사에 있나요? 그 물려받은 재산 말고? 아쉽게도 그런 거는 없는데 예. 그냥 절약했다 뭐 그런 얘기만 그 소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그 아들이 남긴 선비 행장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 그리고 나중에 율곡이가 형제들하고 나눈 재산량 그렇게로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나 궁금했습니다. 예, 예. 정말로 저도 신사임당이. 궁금합니다. 무척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려받은 재산 위주로 그걸로 관리를 잘했다 정도고 신사임당 말고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역시 임목대비의 딸인 정명공주가 있습니다. 정명공주. 예. 그 옛날에 사극으로도 나왔는데 네. 광해군의 이복 누이 동생이자 영창대군의 누나입니다. 광해군의 여동생 예. 정명공주. 예. 뭐 얼마나 뭐 어떤 재산을 받았던 거예요? 우선 임목대비가 이제 소성대비 워낙은 임목대비라지만 사실은 임목왕후고 소성대비라고 합니다만 네. 이 사람은 그 선조의 후비로 들어오는데 광해군 즉 아들인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딸인 정명공주가 오빠인 광해군보다 29살 아래였어요. 예. 그런데 선조의 유일한 정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왕비가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후궁과의 사이에서 거의 29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예. 선조가. 그랬는데 이제 늙음하게 예. 그 왕비를 또 들였다가 그 왕비가 2 자식을 낳았으니 하나는 정명공주고 막내 아들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광해군은 서출이었고 네. 근데 이 정명공주하고 그 영창대군은 적자였기 때문에 이게 정통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선조가 이걸 이용해서 광해군을 계속 흔듭니다. 견제시키는 거예요, 더? 예. 그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실록 보면 무척 네. 비참한데 네. 선조가 광해군한테 계속 소리를 질러요. 너는 예. 명나라한테 책봉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세자냐고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인사하러 왔는데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아. 진짜 못됐죠. 근데 광해군을 원래 그 세자로 먼저 네. 책봉했던 거 아니에요? 했죠.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네. 전쟁이 되니까 또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왕인 자신한테 쏟아지니까 선조한테 쏟아지니까. 예.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예. 얘를 분주를 세워서 광해군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은 싫지만 우리 세자 전화를 위해서 그래서 의병이 돼서 으쌰으쌰 싸워요. 네. 그래서 광해군이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질투한 거죠. 아, 자기가 그 예. 세자를 그렇게 세워놓고 예. 본인이 아들한테 질투를 했다. 쪼잔하죠. 야, 그러니까 뭐 선조 얘기는 들을수록 항상 왜 그런 얘기만 나오지? 파도 괴담만 있습니다. 정말 못된 아버지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이야기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영창대군이 31살 밑에 동생이에요. 31살 차이 나는 동생 예. 광해군의. 예. 광해군 이미 수십 년 동안 세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는데 상대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조가 얘를 다시 영창대군 세자로 세우겠다면서 전국을 흔들고 그래서 말기에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하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아,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도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가 죽으면서 본인도 알아요. 네. 광해군을 인정합니다. 네네. 그리고 임목대비도 약간 좀 자기도 약간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창대군한테 세자 옷도 입히고 그러다가 선조가 죽자마자 광해군을 지지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제 광해군의 마음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왕이 되고 나서 그 형이었던 임해군을 죽이고 예. 영창대군도 죽이고 예. 엄마하고 그 정명공주는 서궁에 덕수궁에 가둬버리죠. 아, 궁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그 계모와 예. 이복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덕수궁에 가뒀다.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유폐하다가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 반정. 예. 그래서 임목대비가 풀려나는데 이 인조 반정의 명분이 폐모살제. 그러니까 엄마를 패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였거든요. 폐모살제. 예. 그러니까 임목대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임목대비가 인정을 해 줘야지 이 반정의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광해군이 폐모했다라는 예. 걸 인목대비가 인정해 줘야 예. 명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능양군 나중에 인조가 된 능양군이 그 임목대비한테 정말로 잘해줍니다. 그래서 반정이 되고 나서도 임목대비가 원한 걸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인조가. 예. 아, 왜냐하면 그게 다 명분이니까.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된 명분을 예. 인목대비가 갖고 있으니. 예. 그 임목대비는 그 모든 한풀이를 딸 결혼식에 퍼붓습니다. 한풀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광해군한테 당한 거. 예. 자기 친아버지 죽었지, 형제들 다 죽었지, 자기 아들 죽었지. 그리고 딸은 정명공주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네. 노처녀였죠. 아, 당시 21살이면. 예, 굉장히 노처녀.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정말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기옥처럼 모아서 다 부어줍니다. 원기옥처럼 모아서. 예. 그러니까 정명공주라고 하는 고명딸한테 몰빵. 예. 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네, 전부 다. 근데 그거는 거의 왕족의 자산이었으니 왕족의 자산이고 거의 엄청나게 받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명공주가 이미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워낙 노처녀이기 때문에 신랑감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샅샅이 지져가지고 홍주원이라는 사람을 3살 연하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합니다. 아, 근데 이때 그 임목대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암태도나 그 하삼도 같은 그런 서매인들 다 물려줬고요. 서매인 섬을? 땅들. 예. 네. 그리고 그 왕들이 타는 내구마까지 가져와다가 주고 말이요, 말. 주고. 예. 그러니까 왕이 타는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그런 비싼 말을 명마. 예. 왕만 탈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네네. 그 비유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인조도 왕국을 세우기 위한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세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심지어 경상도에 있는 땅 8,000겨를 줬다고 하는데 이게 1겨를 한 3만 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8,000결? 예. 네네네.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1겨를 한 3만 평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결이 3만 평인데 그 8,000결을 줬다. 예.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문자 메시지로 올려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3만 평을 적게 잡은 거고 네. 잘하면 1결이 15만 평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힘드니까. 야, 아무튼 그래서 왕가의 자산을 정명공주가 엄청나게 물려받았다. 근데 그 배경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예. 본인이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조선 후대로
이어지는 지금 따지면 한남 더힐 같은 아주 고급 저택을 짓거든요. 네네네. 그 진곡에가 이거 명동 쪽이었는데 명동 쪽에? 예, 201 쪽에 하고 그 집의 평수만 1,7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네, 네. 어마어마한 저택인데 집만 201. 그리고 200칸. 예, 정원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할 정도로 그런 고급 주택을 지어서 그 홍씨 집안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주택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제 기록도 있거니와 나중에 수종대가 되면 숙종대, 네. 숙종의 아들인 영인군,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가 되죠. 네. 영조가 그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200칸짜리 집을.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대로 이어지는 유명한 집이니까. 네. 근데 홍씨 집안이 이건 우리 집안 그 대대로 집은 거 안 돼요라고 거절을 했고 네. 숙종이 또 야 그러지 마 해서 못 샀어요 그 집을. 네. 사위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숙종이 알다시피 사랑과 미움이 엄청나게 와락가락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인군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인 연령군. 네. 연령군이 결혼하게 되자 냉큼 그 집을 사다가 연령군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니 그 집을 사면 어떡합니까? 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안 된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워낙 새 집을 신축을 사려다가 그냥 이걸로 하기로 했다 해서 리모델링에 한 2만 양인가 들었다. 뭐 그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신축할 수가 없어서 구축을 사줬는데 그게 200칸짜리 집이고. 예. 그리고 리모델링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당시에 2만 양. 그런데 그리고 또 홍씨 집안이 그 집을 좋아서 내줬겠어요. 뺏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연령군이 일찍 죽어요. 네.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집을 홍씨 집안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뺏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시고 예. 자, 이순신 장군 왜냐면 성웅이고 예. 정말로 우리에게 영웅인데 예. 이순신 장군 재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쵸, 이한 맞아, 작가님 맞아. 아니면 예.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재산. 장군이 자신이 지금 현충사에 남아 있는데 예. 이순신의 어머니인 초계변 씨가 남아 있는 재산 분배서가 있습니다. 분재기라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그냥 분재기가 아니라 이건 별급이에요. 특별 지급. 근데 이거 왜 특별 지급했냐?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 그거 축하한다고 노비 7명을 주는 문서를 작성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또 좋은 게 노기 7명 주는 것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도 나눠준 것들이 다 함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순신의 집안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 충청도나 황해도 근처에 땅들이 몇몇 있었고 네. 노비를 총합쳐서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노비 30명에 예. 황해도 충청도 일대에 땅이 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이순신의 형제가 아들 넷에 딸 하나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위에 형은 둘 다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이 셋째이지만 장남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과거에 급제하니까 무과에 급제하니까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더라. 네네네. 그러면서 노비 7명 줄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죽은 자식들한테도 얼마 줬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이순신 집이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다. 노비가 한 30명은 있으니까 중소기업 정도는 굴릴 정도가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어머니 쪽이 예. 외갓집이 잘 살았던 거고 예. 외갓집 재산을 좀 물려받은 거네요. 이순신 왜냐하면 장군이. 이순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과거에 급제를 못했거든요. 아. 그러면 돈이 나올 구석이 없죠 보통. 그래서 외갓집의 자산을 좀 물려받았고 참고로 아까 정명공주가 물려받았다는 8,000결이라는 땅을 많은 분들이 계산해 주셨는데 2억 4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서울보다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경상도에서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럼 웬만한 시 도를 통째로 준 거네요? 뭐 그 정도겠죠. 그 정도 크기면? 예. 왕족의 자산이니. 예. 근데 뭐 정명공주가 또 그래서 그렇게 편했던 건 2억 아니고. 4천만 평이라는 건 또 예.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예. 돌아와서 근데 이순신 장군은 외갓집에서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처갓집도 잘 살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순신의 장인어른인 방진이 예. 보성 군수를 지낸 사람인데 무관이었습니다. 장인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슬하에 외동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동딸이 이순신과 결혼하면서 처갓집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던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외동딸이라고 있는 했어요. 집에 외동딸하고 결혼한 예. 거였어요.
잘 되시는 분은 다르네요. 참고로 오성 이항복도 외동딸이랑 결혼해서 예. 그 처가떡을 많이 본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동딸밖에 없으니까 재산을 물려받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예. 근데 그게 명의라는 것도 달랐을까? 예를 들어서 딸 명의로 물려주는 거랑. 그렇지는 않은 게 그건 다른 게 왜냐하면 그 당시 재산 문서를 보면 되게 복잡한 게 재산의 출처를 전부 나눠요. 네. 이거는 처변, 부인한테서 온 거. 예. 이거는 남편 쪽에서 온 거. 심지어 그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다 그러니까 재산의 출처를 전부 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물론 이순신이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순신의 자식들이 그걸 나눠 가졌겠지만 동시에 그 재산은 분명히 부인이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재산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부인이고 실제로 이순신이 부인인 방씨, 수진 방씨인데 우리 나중에 온양 방씨가 됐지만 그 부인이 아들 자식 4명에게 나눠준 분재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눠주는 주체가 부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재산권은 부인한테 좀 더 있었던 거네요. 예. 그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싸우시고 예, 나라 예. 지키시고. 사실 그 아산에 돌아온 일도 별로 없이 맨날 여수에서 사셨으니까. 아, 그러면 가정 생활은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자식을 4명이나 낳고 잘 살았고 네. 난중일기를 보면 부인이 아프다는 편지가 오니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물려받은 자산이 꽤 있었고 처갓집도 잘 살았고. 저같이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은 게 예. 이순신의 손자녀들이 남긴 재산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커져 있으면 노비가 한 100명 넘게 나와 있어요. 원래 아, 그래요? 예, 이순신의 처변에서 이순신네가 노비가 30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그 손자녀들이 노비가 한 100명 정도로 늘었으니까 재산 살림이 편한 거죠. 약간 처갓집 자산하고 같이 합쳐지기도 했고. 또 그래도 이순신의 자신인데 자식들이니까 더 잘 살게 됐겠죠. 아,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딱 물려받고 보니까 노비가 100명으로 늘어나 있더라. 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순신 장군의 재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돈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경남 남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에 호우경보가, 경남 남해안과 경북 상주, 충북 보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보다 3.9% 성장했지만 연평균 12.9% 가까이 오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감소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작년 평균보다 38.3%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5510님, 하이브리드 카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나 충전을 할 수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카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카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가 있습니다. 네. 일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 에너지를 이용해 가는 것이고요. 플러그인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고 완속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해서 달리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일반 하이브리드 카라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나 충전을 할 수 없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라면 완속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고 주차를 해도
전기차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라면 충전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네. 전기차 주차구역에 같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2926님. 작년에 국산 트럭 전기차를 구매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AS를 안 해주고 심지어 AS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연락 채널을 최근에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러니까 AS 자체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라서 계약서 상에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AS를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AS에 대한 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라면은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증을 해주겠다던가 아니면은 AS 센터를 우리가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매 이후에 휘발유 차량과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다라던가 뭐 이런 형태의 문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고 나서 거기서 뭐 AS를 사실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AS 아예 우리 센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AS가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증기한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그리고 박성균님은요. 요즘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하셨습니다. 수소차 시장이 좋지를 못하죠. 네. 확 커지지도 못하고 보급도 많이 안 되고 일단 수소차는 스택이라고 하는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원체 또 비쌉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 자체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충전 시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네. 또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약간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남아 있어서 많이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이 전년 동기보다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 12% 정도 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소차 시장이 가장 크죠. 현대차에서 네. 넥소를 비롯한 수소차를 제일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판매량을 같은 기간 보면은 2,600여 대 팔려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이 막 성장을 해도 모자란데 네.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프라 문제 아니겠느냐. 네. 저렇게 비싼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충전 시설이 없네. 없으면은 쓸 수가 없죠. 상징적으로 여의도는 국회 네. 앞에 하나 있기는 한데 이렇게 폭발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여서 뭔가 불이 타들어가는 속도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가스 앞에 우리가 토치처럼 불 붙여서 네. 쓰는데 캔은 타들어가지 않듯이 수소 역시 불이 붙더라도 탱크는 안전하다라는 게 이론으로 증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끝으로 이정우님, 식당에서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명이 카드로 다 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계좌이체할 경우 계좌이체도 카드처럼 소비 실적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지인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건 소비로 잡히지가 않죠. 네. 현금으로 결제하는 건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만 네. 소비로 인정이 되는데 더치페이 해놓고 친구한테 10,000원 보낸 걸 소비로 입증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카드를 뭐 5명이서 나눠서 결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식당 주인한테 카드 네. 수수료 비용을 너무 전가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그냥 친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눠서 각각 내고. 더치페이를 이제 네. 나눠서 돌려받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유해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인규님 역시 수소보다는 암소조라고. 예, 좋습니다. 이런 문자 좋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재미난 퀴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상품을 들고 같이 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